제21차 국민의당 정책 역량 강화 집중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친구 김성기 의원하고 그다음에 대학 그 선배인 노재현 의원이 안 나오면 절교한다고 해가지고 절교 안 나가다고 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도 보니까 그동안 한 21회 세미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국정 20일 단기 과정인데 국정 한 달 단기 과정인데 서로 들어봤으면 좋을 거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정당이 뭐 이런저런 바쁠 때에 국정 운영, 특히 중차대한 시점에 있는 한국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 주시니까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흐뭇하게 또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악재가 불거지긴 아마 국민들이 제3당을 만들어낸 그 사랑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출발할 때의 뭐 회초리 정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잘 극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 계획 하나를 얘기하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마지막 달이니까 크게 묶어서 한국의 전반적인 위상, 앞으로 정치, 제가 뭐 지식에 대한 사람으로서 정치에 대해서 바라는 바를 그냥 큰 프레임으로, 큰 윤곽으로 한번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들은 그동안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일단 좀 생각을 하면서 좀 큰 틀로 좀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대전환의 시대에 사실 대전환이 흔히 많이 들어보긴 하셨지만 아까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이 뭔가 바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때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회과학 공부 40년을 했는데 희망이 바닥입니다. 근데 희망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별로 없는데 이 바닥이다. 왜 그러냐? 물론 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저도 느끼지만 사실은 큰 틀의 전환을 한 번도 하지 못하고 해방 이후에 지금 70년을 달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OECD 국가들하고 비교해보면 GDP 10,000불 또는 15,000불 사이에서 큰 틀의 변형을 하거든요. 그 몸살을 한 번씩 다 앓습니다. 그랬을 때의 처방을 제가 긴급 처방 및 거대한 처방을 해야 되는데 그 거대한 처방을 90년대 초, 80년대 중후반에 걸쳐서 내렸고 그 이후로 이제 그런 대로 틀을 갖추고 지금까지 달려오는 선진국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경우는 우리가 되돌아보면 큰 틀의 변형을 하지 못한 채로 지금까지 달려왔기 때문에 아마 제3당을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리고 만들어야 했던 것은 그 틀의 변화를 좀 말하자면 대전환, 영어로 표현하자면 Great Transformation을 만들어달라고 하는 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 어려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당 전체, 정치인 전체가 소명 정치에 투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소명 정치라고 하는 것은 막스 웨버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썼던 말인데 그러니까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아니고 보케이션으로서의 정치다. 정치는 헌신을 하는 것이다. 헌신이란 정치는 권력이라고 하는 악마적 수단으로 대의를 실현합니다. 권력은 악마적 수단이에요. 그러나 악마적 수단을 가지고 대의를 실현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이 대의가 2016년도 한국에서 대의가 무엇인가? 정치 가장 큰 목적은 대의정헌입니다. 대의정헌을 빚어내지 못하면 그냥
그냥 내려오고 수습도 우리 다 같이 그냥 푸신하자. 그런 각오가 필요한 거죠. 이 대의를 찾아내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마지막 강의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역사의식입니다. 역사의식, 한국 정치와 역사의식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말도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는 역사가 증명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은희무가 실제로 가슴에 와닿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사건 또는 역사적인 흐름이 현지에서 살아 있어야 되고 그 살아 있음을 정치인이 느껴야 되는 거죠. 근데 제 그동안의 인식은 느낌은 정치인들이 역사를 얘기할 때 뭔가 앞가림하고자 하는 명분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 문제입니다. 역사의식이란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의식은 무엇인가? 이 점을 제가 오늘 가장 강조를 하고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도에 중국에서 올림픽을 할 때 그때 가만히 들어보면 중국이 일어설 때 아니에요. 다 일어서가지고 분리해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자는 얘기를 했는데 올림픽의 이 올림픽 스타디움을 조소라고 전했어요. 조소. 모든 세계가 깃들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웅장한 의지를 갖고 있어요. 모든 세계가 깃들게 한다. 그러면 대중화 세계를 가지고 모든 문명을 깃들게 하는 이게 조선, 라오차오. 중국 사람들이 사실은 뭐 과정이 많으니까 수사가 엄청나잖아요. 한번 날개짓에 뭐 구한일을 하든가 항우와 힘을 쓰면 뭐 산을 빼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거짓말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말이지 이게 그 수사가 지금 필요할 때입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의식을 담아놓으면 어지간한 문제가 생겨도 국민들이 되게 그쪽으로 그의 의식 속에 있을 그게 중심이 되면서 그쪽으로 되게 행동을 하게 되거든요. 또 우리 경우에 지난 민주화 27년, 한 30년 동안에 사실 내가 그 일반 유권자들이 그 중심 부심점을 가지고 뭔가 사건을 바라본 게 별로 없죠.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상상력이라는 게 정말 필요한데 중국에서 얼마 전에 그 로켓 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청궁에 우주센터를 청궁이라고 해요. 청궁에 손녀를 태운 선주가 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주 비행사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때 전 중국의 청소년들 열광을 했습니다. 선녀가 선주를 타고 청궁으로 가는 거예요. 그 상상력을 잘 펴놓습니다. 그 청소년들 수천만 명이 아마 과학의 꿈을 꾸고 있을 것이다. 이게 상상력의 힘이거든요. 근데 우리 경우에 우주적 이름을 높여야 되는 나로호라고 하잖아요. 나로 무슨 감동이 없잖아요. 나로 섬에서 쏜 로켓이니까 나로호라고 했어요. 완도에서 쏘면 완호라고 해야 돼요. 진도에서 쏘면 진호라고 해야 돼요. 한 감동이 없습니다. 바로 이게 바로 역사의식이고 역사의 상상력인데 정치인들이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모아내는 것은 상징이고 그 상징의 핵심에는 역사가 들어있습니다. 1984 얼마 전에 중국의 전승절에서 아마 자세히 보시면 3군 의장대가 121도를 걸어가지고 오성기를 폈습니다. 121도가 무슨 뜻인가? 121도. 이게 1984, 1894죠. 1865로 알려집니다. 1894. 아마 그 3군 의장대가 오성기를 펼칠 때 제일 긴장해야 된다는 일본이 1894 때 청해 동양함대를 서해에서 격침시켰습니다. 그로부터 청이 들어누웠어요. 들어누워서 2015년도에 드디어 내가
내가 드디어 일어났다는 걸 표현합니다. 일본은 조심해라. 한국은 별로 눈에 없으니까 한국에 대해서 자기 품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바로 이게 저는 역사, 정치 평강 이야기 역사에 제가 생각합니다. 121번을 우리 경우에 지도자 또는 주도 정당이 어떤 해를 기점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애매하죠. 우리나라 경우에는 논쟁이 그런 거 많습니다. 1894 121번을 벌었거든요. 1894를 기점으로 하잖아. 그러면 뭐 고종이 이게 뭐 제대로 행동이 아니냐 논쟁이 엄청나게 많고요. 고종이 계몽군이나 아니거나 뭐 아니면 역사를 거꾸로 돌렸다. 대한제국이라는 제국을 만들었다. 뭔가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건국적으로 마찬가지로 1919년 기점으로 하면 또 한쪽이 울고 48년 기점으로 또 한쪽이 울고. 그러니까 우리 경우에 이게 이제 역사에 대한 혼종 같은 것인데 여기는 합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식으로 모든 국민들을 하나로 뭉쳐낼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렵다. 시진핑이 그래서 공항열관 욕화 중생 참 마찬가지 얘기죠. 공항이 1894에 들어놓다가 이 열관에 들어갔다. 그리고 자기 몸을 불사르고 새로 태어난다. 지도자가 계시는데 우리 새로 태어난다. 중국 인민이 열광을 하죠. 아, 우리가 이제 새로 태어나는구나. 어지간한 문제가 있어도 계속 넘어갈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들이 생겨납니다. 정치가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한국의 경우에 제가 보면 한국의 경우에 역사적인 담론이라든가 거래 담론이 나타나면 사회에 뭐 그런 담론이 상당히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담론인데 이게 말이에요. 여기도만 오면 이게 담론이 사라져요. 그 큰 담론, 역사적 담론이 이쪽으로 내려오면 쟁점 담론으로 바뀌고 그 쟁점이 합의가 되지 않은 채로 논쟁적이거나 아주 미식으로 작아지고 편파적이거나 그래서 공합적으로 버리는 그런 경향들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저는 30년, 87년 이후에 민주화 기간이 대체로 이런 기간을 거쳤죠. 어떻게 보면 지식도 작아졌고 정치인도 작아졌고 국민들도 작아졌어요. 무엇에 기대가 살 것인가에 대해서 흐지부지했거든요. 요즘에 서점에 가보면 자기 개발서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자기 개발서가 왜 유난히 한국에서 많이 팔리는가 하면 공적으로 기댈 기둥이 없으니까 전부 다 자기 창업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 창업을 파고 들어가는 거. 자기 개발만 하는 거. 그래서 아무튼 나와서 경쟁해서 지면 다시 창업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5천만 국민이 공적으로 이렇게 기댈 언덕이 보시면 이 기댈 언덕을 정치가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좀 불쌍한 상황. 대전환이라는 였습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보건데 1894에서 시작을 해서 1894가 제1차 대전입니다. 뭐 역사적 사실이니까 자세히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1894 때 조선에서 최초의 근대화 개혁을 했습니다. 660개의 입법을 통과시켰어요. 물론 전부 다 실패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상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끌어다가 상업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패했죠. 그래서 제가 45년까지 고난을 겪었죠. 60년에 2차 대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성공했어요. 여하튼 성공했어요. 여러 가지 오점도 많았지만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부터 16년까지 계속됐다고 생각하면 저 패러다임 안에 사실 민주화 패러다임이 들어있어요. 저걸 사르파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 저 두 가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일란성 상생합니다. 왜냐하면 정치학적인 법칙에 의하면 경제 성장이 되면 저절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절로라는 말이 좀 그렇긴 하지만 경제 성장이 되면 민주화에 싹이 터서 그래서 민주주의로 전환을 하죠. 되게 GNP 6,000불 다리를 건너가면 그냥 민주주의 체제로 바뀝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간의 싸움은 이게 산업화의 공격이냐 민주화의 공격이냐 이걸 많이 싸웠잖아요. 80년 이후가 그렇습니다. 물론 각자의 공적이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주는 프레임 경제 성장은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리고 6,000불 이상의 나라에서 예외 없이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싸울 게 아니고 2차 대변협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성공을 했어요. 3차 대변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죠. 이게 지금 바로 이 시점에 제가 60년의 주기를 얘기하고 있고 대개 우리나라를 보면 한 60년 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2015년, 16년 정도에 뭔가 일어나야 돼. 사실은 좀 늦었죠. 사실 한 이 지점에서 일어났어야 되고 민주화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대변형을 이루는 국민적 합의의 실행인데 이 실행을 우리의 경우에 사실은 역사적인 단계가 그때 민주화하고 겹쳤기 때문에 그 거대한 전환을 못 이루어내고 일단 아무튼 바탕을 까는 이런 형태로 지금까지 넘어왔던 거예요. 지금 산적한 문제 제가 사회과학 공부 40년 만에 희망이 바닥이다라고 했거든요. 이 시절에는 희망을 갖고 있었는데 바닥이다라고 했거든요. 출구가 안 보이는 형태로 막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마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공부를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신조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지만 제가 정전에 한 4, 5년 남았는데 4, 5년 지나면 다 덮어두고 그냥 조용히 살면 마음 편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할 일은 양쪽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양쪽을 이런저런 돌파해야 된다. 방입니다. 시민은 시민단체. 이거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10,000명 정도인데 파워가 상당히 커요. 이런 케이스는 이걸 적절하게 활용하는 법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갖고 있다. 우리도 주권을 행사할 수도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공치라는 거예요. 고정이 살아있고 원세계가 있고 그다음에 이용으로 통치한다. 이게 이포문제잖아요. 이포. 말하자면 민주주의의 시야를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자발적 결사체. 우리 주로 시민단체 1970년대 3% 가져오러 갔어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럭키하다. 제가 진짜 럭키한 세대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5060 이른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세계에서 가장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경제 성장이 높을 때의 청춘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청춘의 고통을 이해를 못하죠. 그러다가 21세기 적은 2% 떨어지고 앞으로 1.5%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성장 경제는 앞으로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질고입니다. 경제성장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 속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의 문제가 이제 과제입니다. 세 번째, 구패러다임. 아시죠? 아까 말씀드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제가 성장을 안 하니까 기득권 구조가 움켜잡고 있고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절대 안 되는 게서 움켜잡고 있습니다. 움켜잡으니까 구패러다임이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얽혀 있습니다. 저 얽힌 세 가지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아마 요즘에 일어나고 대부분이 이 안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세습사회. 그리고 실제로 세습 경향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 금수저, 흑수저 나오는 얘기가 다 적어져. 실제로 사회에서 출발점 자체가 저렇게 되고 있는지 오래됐고, 지배층, 과거에 비어있었죠. 아마 60년 된 지배층이 비어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지배층 안으로 들어가는 무한 경쟁 질주가 벌어졌고, 그리고 70년대, 80년대를 통해서 지배층이 찼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제 들어오지 말아요.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 구조가 지난 30년 동안 지속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사회적인 리디자인을 해낼 것인가 이 문제죠. 여기 임팩트를 아까 제가 이 비전을 가지고 임팩트를 가는 핵심 5개의 영역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고용정책 전혀 없는 나라 그리고 잘 버티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두 번째가 ICT 과학기술, 세 번째 교육산업, 그리고 양극화, 교육, 5가지. 5가지가 스트롱 브리징 스테이트를 만들어내는 사회적 디자인의 핵심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그 목표는 공정입니다. 세습으로부터 공정으로 전환.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고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여기 full employment. 이 full employment는 뭐 스웨덴에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스웨덴에서 1960년대, 70년대까지 얘기했던 바고, 그 지금도 스웨덴 3인당이 1924년 집권한 이후로 지금까지, 그러니까 두 차례 실감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버리지 않고 제1정강으로 채택하고 있는 게 바로 이 full employment. 그런데 이 full employment, 제1정강이 full employment. 3인주의 핵심은 완전 보행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보행은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입한 게 뭐냐? 복지입니다. 복지는 고용의 실행수단입니다. 실행수단. 복지는 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고용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복지를 제공하는 것, 이게 삼인주의의 기본 원리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이 단문이 잘못돼가지고 복지만 해주고 고용 안 되고, 고용하기 위해서 복지 줄이고, 이게 서로 이제 기량관계라고 할까, 이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단문이 떨어져 있어요. 복지는 full employment를 위한 실행수단입니다. 이게 지금 인식돼. 그래가지고 고용이 돼야, 고용이 이루어져야 아까 얘기한 핵심력 가스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전 고용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망가짐이 필요합니다. 손실을 내면 손실을 스스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약간씩 양보를 해줘야 돼요. 아까 기득권 구조라고 해요. 한 번도 양보를 안 했을 경우에 이런 정책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셜 리디자인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손실을 내면 누가 한국 사회에서 손실을 스스로 입는가? 답하기 어렵죠. 답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소리가 삼성중공업에서 파업 가게했다. 손실을 내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좀 야단 맞아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썼습니다. 제가 실제로 그 울산에 내려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한 3, 4일 동안. 내부에 말이죠. 내부에 도덕적 해이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경영자도 그렇고, 울산 무슨 거제 다 마찬가지죠. 경영자도 그렇고, 지금 대우는 다 드러났잖아요. 노동 안에서도 도덕적 해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치인들이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부조조정 안 하게 해주겠다. 무책임합니다. 실제로 무책임합니다. 그 아시죠? 임금 얼마인지 아시죠? 연봉 9천만 원 받습니다. 연봉 9천만 원 20년 동안 받아왔을 때, 물론 20년 전에 그냥 못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호황을 고가했을 때 당신은 뭐 했느냐를 물어봐야 돼요. 근데 GDP 4만 불 지역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도와달라고 저 빈곤한 지역에 세금 받아가지고 거기다 도와주거든요. 이게 사회주의 아닙니다. 자부책을 내놓으라고 해야 돼요. 실제 20년 동안 뭐 있는 걸 물어봐요. 경영자는 마찬가지고 노동자도 마찬가지고. 물론 이 밑에 있는 하청 직원이 하청 기업이야. 여러 가지 고단이 많습니다. 아무튼 정규직 직원들한테 물어봐요. 당신 그런 뭐 있느냐. 그 지금 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공공 책임이고 손실을 내면은 누구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풀 인플로먼트 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좌합을 중심으로 해야 아까 얘기한 5가지 얘기가 가능합니다. 손실을 내면 일어납니다. 그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상층 부유층은 소득세 단기적 인상을 해야 됩니다. 소득세 조금씩 더 내야 됩니다. 상위지급층 엘리트 카르텔을 폐기합니다. 이건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건 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대기업 관리직 임금 양보, 대기업 노조 임금 양보. 하층은 임금을 조금 더 받거나 복지를 더 받은 거에서 사회에 헌신한다라고 도장 찍어줘야 돼요. 복지가 공짜가 아니니까 복지를 많이 받으면 내가 사회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결제 도장을 받아내야 돼요. 세금 많이 낸 사람들에게 내가 사회에 헌신하겠다 도장을 찍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뭐 착한다고 내가 모성의 특권이 아니잖아요. 모사하는 사람에게 소득 이전 해주면 나 열심히 하겠다라고 도장을 이 계약서를 줘야 돼요. 이게 계약이죠. 이거를 사회주의는 해내고 있다. 이게 바로 손실이 내면 임금 양보라고 해서 내가 뭐 작년에 100만 원 받았는데 올해 90만 원 받는 그게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낮춰서 받겠다. 임금 인상을 좀 자제하겠다. 대신에 이 자제분을 기업의 고용 능력을 키워서 실제로 고용을 늘려달라는 요구죠. 이게 손실이 되는. 제가 뭐 지금 2015년도 한국에서 16년 한국에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이게 다 70년대, 80년대 3인주의 국가에서 했던 얘기들이고
지금 얘기하기가 참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걸 묵두거리 보면 손실의 내면을 묵두거리 이게 시민성입니다. 이게 시민성의 공존입니다. 같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공존의식일 것입니다. 이 핵심은 제가 몇 전에 쓴 책인데 고용은 임금 양보가 필요하고 절대로 깎는 게 아니고 물가 상승률보다 조금 낮춰주는 형태의 양보를 해주고 그 양보를 가지고 기업들이 고용 능력을 키우고 고용 능력을 키워주면 다시 여기 세금이 들어오죠. 사회적 복지를 양보한 사람한테 주는 거죠. 그럼 임금 보장이 되죠. 이게 복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한꺼번에 돌아가요. 조합은 복지,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 복지가 중요하고 임금 양보가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고용 능력이 늘어나고 세수가 확대되고 복지라고 하면 사회적인 소셜 웨이지 사회적 임금이 다시 복지로 투입되는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이 3인주의 핵심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 경우는 이게 다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담론이 그동안에 약간 미시적이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정부가 이 고용의 세 주체가 있잖아요. 정부가 한 일은 일자리 지켜주는 거고요. 기업이 만드는 거죠. 노조가 일자리 나누기죠. 근데 일자리는 지켜주고 만들어주고 나눠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기업이죠. 일자리 만들어낸 걸 가지고 유지해주고 나누는 거. 이거 안 하면 고용 안 늘어나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아까 얘기한 역사적 비전이 될지 아니면 정치가 또 90점이 될지를 가지고 결국은 호소를 해내는 거죠. 이게 뭐 일자리 계획이죠. 뭐 간단해 보이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제가 이 politics of jobs 고용 정치라고 하는 일자리 정치의 방정식이 두 개 있습니다. 제1 방정식이 이건데요. 기업 아까 얘기해주고 정부가 지켜주고 노동이 나눠주고 이 세 가지가 돌아가는 건 이게 사실 경제민주화입니다. 경제민주화 우리나라 단계에서 경제의민주화 경제민주화가 아니고 이코노믹 디모크라시라는 것은 세계에서 이루어낸 나라가 없습니다. 이건 뭐 최고의 수준이니까 스웨덴에서 한번 하려고 해서 실패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건 경제의 민주화 디모크라타이제이션 오브 이코노미 이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서로 나누거나 지켜나가는 것을 경제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경제의 민주화. 경제의 민주화의 핵심은 고용을 만드는 거예요. 대기방 정식.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게 원래 원리에 의하면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주의가 적용이 돼야 되고, 노동에 대해서는 개입주의가 적용이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국가가 여기를 규제하고, 여기를 풀어주는 겁니다. 이게 3인주의 국가의 원리예요. 저거를 이 기업에서 옛날에 케인즈주의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업의 수요를 창출한 거야. 여기를 만들어내죠. 뭔가 개인에서 만들어내죠. 그런데 3인주의 국가는 여기를 풀어주고 여기에 개입하는 노동을 조직해서 자본을 갖다 주는 겁니다. 자존심 엄청나게 상하죠. 노동을 조직해서 자본을 갖다 준다는 거죠. 이거를 리버스 케인지아니즘이라고 표현합니다. 리버스 케인지아니즘 거꾸로 적용했다는 거예요. 노동의 자존심을 엄청나게 상하고 있어요. 대신 좌합을 유지해 주겠다. 그리고 기업은 대가를 치러라. 세금 많이 내라. 리버스 케인지아니즘의 원리가 경제의 민주화에 작동이 됐고 지금도 이 원리가 폐기되지 않고 여전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1 원리. 근데 우리나라는 꼭 반대죠. 우리나라는 여기를 개입하고 여기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무도 개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완전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을 조직해서 자본에 갖다 줄 수가 없습니다. 자본에 갖다 주는 이유는 고용을, 임금을 풍부하게 해주겠다. 사회복지의 조세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의 경우 이게 전적으로 제가 정부에서 말하지 여기를 개입하는 경우를 못 봤어요. 오늘 아주 파업 마찬가지입니다. 파업하는 권리가 있죠. 그런데 사회적 안정을 전혀 못 받고 안 받고 단독 플레이입니다. 이게 두 번째 방정식. 기업은 아까 대가로 세금 많이 내고 정부는 이게 복지죠. 이거를 제공하고 노동은 그 대가로 그걸 받아가지고 대가로 이른바 프로덕션 코올리전 생산성 동맹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산성 동맹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좋잖아요. 이게 제2 방정식. 말하자면 사회민주화 방정식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사회민주화 방정식은 이게 사회 불평등을 줄여주는 방식이에요. 그죠? 이게 복지 방정식이건데 이를 뭉뚱그려 보면 제2방정식, 이 경제민주화, 제2방정식, 이게 사회민주화의 방정식. 이게 동시에 돌아가주는 것. 이게 politics of jobs의 핵심입니다. 이게 사회주의 원리이기도 하고 이것에 대한 한국의 경우에 중형으로 중형. 저걸 우리 경우에 등치가 너무 커서 완성된 형태는 안 되니까 저 정도는 중간점, 중형 정도를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담 중복지라고 하는 여기 해당되는데 사실 중부담 중복지의 핵심은 고용을 어떻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완성이 돼, 이게 실행, 도입돼야 다른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폴리티스 업자가 전제입니다. 5개 이 리디자인의 범위.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분석적으로 고용이 뭐에 필요한가? 여기 지금 ALMP로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말이죠. 인구가 있는데 아마 전 세계 가운데 이런 나라 이 정도의 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 중에 노동시장 정책이 전무한 나라, 전무하다. 이게 문제입니다. DJ 정권 때 약간 하려고 했다가 완전히 풀어졌어요. 노동부, 고용복지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 ALMP로 Active Labor Market Policy 전혀 없습니다. 뭐가 필요한가? 과거에 말이죠. 고용안정센터가 전국에 사실 한 70개 정도 있는데 그때 DJ 정권에서 만들어냈거든요. 이게 인구 20만에 1개 정도 필요합니다. 고용안정센터가 250개 필요해요. 여기에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동시에 20만 인구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일자리 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저게 활성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도 안 했어요. 예산을 저런 데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움직이는 비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가장 중요하고 노동시장을 특히 조직을 해놔야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공백이 빠지고 하는 걸 정확하게 포착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인터내셔널 정보화가 된 나라에 왜 저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독일에는 연방고용청이 있습니다. 연방고용청이 전 7천만 인구를 아주 샅샅이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인력, 고용 일자리 추구가 뭐가 필요한가? 고용보험료율이 1%인데요. 이거 2% 올려야 돼요. 고용보험료율 이거 2% 올려야 돼요. 어떻게 보면 국민연금보다도 훨씬 중요한 것이 1%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가입한 사람이 전체 임금 근로자 1,000만 명 나오는데 한 600만, 700만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 30%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될 하층 30%, 40%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길거리를 떠돌고 있잖아요. 양극화 얘기를 하면 뭐합니까? 저 양극화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길거리에 떠돌고 있는데 이거를 해내야 되고 하청기업, 그 다음에 취업훈련, 이게 바로 고용안정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거를 지방의 전문대학하고 연계할 수 있습니다. 전문대학을 그냥 교육 관련, 교육만 가지고 생각하면 이거 앞으로 이거 없애야 되고 말이죠. 인구 줄어들고 없애야 되고 얼마 얘기 다 하지만 사실 이거와 관련해보면 소민교육이 가능합니다. 외국에 가보면 커뮤니티 칼리지라는 게 있잖아요. 커뮤니티 칼리지 보면 40대, 50대 다니고 있거든요. 이 전부 다 노동시장과 결합해서 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한계 기업, 일정 가이드라인에 실제 못 미치는 기업들 전부 다 퇴출, 한계 기업 퇴출. 대신에 거기에 쏟아져 나오는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정책으로 받아들여요. 스웨덴의 경우 600만 명의 경제 활동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50만 명이 사실은 노동시장 정책에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업률 원래는 7%쯤 올라가 있습니다. 3인지 국가에도 7% 정도 실업률인데 그 중에서 3, 4%를 흡수를 하니까 실업률이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죠. 효과 케어가 이른바 복지라고 하는 그런 고용 문제, 고용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이게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까 얘기한 양극화라든가 기타 등등을 완화할 수 있는 핵심 수단입니다. 과학은 여기 계시는 여러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학국책연구원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기초인력, 이건 우선영 의원께서 많이 하셨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과학인력 정년 보장인데요. 과학인력이 실제로
기업 전선이라든가 연구 전선에 내려가 보면요. 50세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한 불안해. 왜냐하면 해고될까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연구 제대로 못하죠. 대기업 밑에 있는 직영 기업들, 직영 협력기업들, 직영 기업에 속해 있는 연구원조차도 40대 말이 되면 흔들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 근처에 50대 이상의 연구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대기업 한번 가보세요. 현장이 그렇습니다. 현장. 그리고 과학이 무너지죠. 그거 보고서 내가 그러면 과학자 되겠다. 그래서 어디 있겠어요. 과학 인력의 정년 어떻게 보장하냐. 이게 사실 대한민국의 동력사전에서는 핵심 문제. 과학의 대중화. 누구도 일상생활 24시간 가운데 과학의 상상력을 1분이라도 발동하지 않는다라 과학을 얘기하면 뭐하겠어요. 일반적으로 과학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과학 잡지가 나와야 되고 사람들이 이 과학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도록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겨우 알파 고가 와가지고 이게 AI가 이런 거구나를 임팩트를 준 나라의 경우에 그죠? 우리 시와 실제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로 가지고 과학 대응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교육청에 제가 교육과 청년 한꺼번에 합쳐서 말씀드리고 제가 한 35년 동안 대학에 있어 보니까 제가 지금 나갈 때가 돼서 서울대 입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초인류 학생을 뽑는 패단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 바꿨어요. 학종하고 내신으로 바꿨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요. 수능을 저는 폐지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수능 폐지하고 그래야지 이게 공격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계단들이 있고 엄청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수능을 자격화하고 학종 내신을 형태로 입시를 받고 또는 국립대학을 묶어서 그냥 통합적으로 입시 관리를 하고 또는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면 전국의 대학을 1, 2, 3등급이나 4등급 정도 나눠가지고 통합적인 입시 제도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한 8개 대학이 모여가지고 그럼 우리가 공동관리 하겠다. 그 안에서 서로 이렇게 뽑아가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괜찮을 것 같다는. 저는 아무튼 입시 제도를 어떤 형태로든지 바꿔줘야 지금 청소년들이 숨통이 트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다 이해하시죠. 그렇지 않으면 대학을 선택할 때부터 루저들이 생겨납니다. 스카이 대학 외에는 대부분 다 루저의식을 갖고 인생을 출발하게 만드는 잔인한 나라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에 지식 충전소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 아이디어는 아니고, 저는 연대 총장하고 고대 총장하고 담화를 할 때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창업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어린 펭귄을 발기로 차가지고 바람에 빠뜨리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빠뜨려가지고 죽으면 그냥 죽고 살 수 있으면 살아와라. 이거 비슷하죠. 이게 굉장히 무책임해요. 그러니까 대학에 전국 200개 대학이 종합대학이 있습니다만 200개 대학에 지식충전소를 만들어가지고 창업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돌아오면 월 100만 원씩 보장해주고 한 2년 정도 보장해준다. 그리고 전국에 2만 명 정도를 수용하면 됩니다. 각 대학이 100명이잖아요. 100명, 그 다음에 200개 대학, 2만 명이 됐죠. 제 1년 예산이 얼마냐? 제가 계산해보니까 2,400억입니다. 2,400억을 매년 편성해서 실제로 지식충전소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고려대학에 하고 있습니다만 창업타운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창업타운이 저절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무모하시면 바다에 빠질 수 있죠. 근데 청년들로 하여금 창업해라. 아니면 기댈 데가 없는데. 그럼 집안에 돈 끌어다가 창업해서 실패했다. 그럼 집안 망하잖아요. 자기네는 신분자가 된다. 누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면 실제로 뭔가 해낼 수 있는 청년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도 좀 활성화되겠죠. 그 다음에 이 청년의 한 8세부터 35세에 달하는 이 사람들 참 잔인하죠. 옛날에 엄청 잔인합니다. 저는 원룸 신혼주택 20만 원으로 본 사람. 이게 돈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원룸 신혼주택 20만 원. 결혼한 사람은 거기에 신청할 자격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부모의 재산세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한 20만 원, 거기에 둥지를 두개 하고, 그로부터 시작하게 합니다. 이게 뭐 디딤돌이 될지, 아니면 뭐 둥지가 될지 모르지만, 이 둥지 정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사회적 정수당도 가능하다고. 사회적 정수, 요즘 뭐, 시에서 돈 낸다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아니, 뭐, 고령자도 주는데, 왜 청년은 뭐죠? 청년이 시들면 나라가 시든다고 보면, 사실은 저 사회적 정수당을 다른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수당, 인터넷 비용을 대준다든가, 신문 보도하는 비용을 대준다든가, 아니면은 취업 활동하는 것을 도와준다든가. 얼마 안 들어요. 예컨대 한 10만 원이라도 저런 형태로 도와주면 국가에서 나를 청년들을 케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 사회에 헌신들이 많아집니다. 여하튼 어떤 형태의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삼천경활연구부 출산율 낮다는 게 이게 제한이죠, 제한. 실제로 제한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제가 요즘에 청년으로 태어나서 결혼 안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구 중에 3천만 명의 경제 활동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출산율 높여야 되고 계산하든 해야 돼. 그것을 전담하는 부서를 일본처럼 만들잖아. 1억 종류 또는 1억 총 활약상 이런 만들었잖아요. 1억도 만드는데 5천만 인구가 2030년에 이제 막 기울어지기 시작하고 4대 2대 1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4, 2, 1 사회가 뭔가 위에 장인, 장모, 그다음 자기 아버지, 어머니 4사람이 있고요. 그 밑에 아들, 딸이 있고 밑에 한 명이 있어요. 이 한 명이 위에 4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 사회가 이미 됐는데 어떻게 하나? 한 명한테 모두 지금 다 짊어지게 할 것인가? 요즘 태어나는 신생아들은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4명의 짐을 가지고 태어나요. 이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양극화 이게 뭐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핵심 문제는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격차였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일본도 하청에 투명히 발전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관리상 임금을 80% 정도로 보조해 줍니다. 양심상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양심상. 근데 우리는 아까 우리 한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 2, 3, 4차, 5차까지 내려가니까 저 밑에 내려가면 월급이 한 30%, 40%에 불과하잖아요. 저 울산, 삼성, 중모, 대우, 조선해양이 100%라고 저기 대우를 산다. 목포의 대우를 산다. 한 30%, 40%의 목살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면 정말 잘리잖아요. 일부적으로 지금까지 놔두고 있다.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사회 희망이 바닥이 되는 거죠. 80%를 어떻게 보존했습니다. 물론 경쟁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면 경쟁력보다도 실제 같이 살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4대 보험 안 되는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죠. 밑에 30%, 4대 보험 못 받고 있어요. 원청하고 좋은 거 한 20%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연 4천 이하 영유아 수당 우리 교육비 지원해야 돼요. 요즘에 이 맞춤형 보육이라고 그래갖고 예산 지금 절약하려고 정부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증세를 해도 좋으니 맞춤형 보육 이거 예산 절약해야 할 때가 있죠. 이거 예산 절약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맞춤형 보육 해놓고 그 다음에 전업주부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전업주부 지원 20%또 삭감하고 있어요. 왜 어떻게 나가냐. 이래가지고 이렇게 출산율의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뭐 통일의 아까 가계국가의 비전. 가계국가의 문제가 이게 지금 요 가운데 나와서 120년을 똑같은데 지금 120년이 지나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게 역사 단층선이죠. 역사 단층선은 여기서 여기 다 지배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휴밀리에이션 증오가 있어요. 역사가 결코 접속이 안 됩니다. 군사 단층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한국은 완전히 고립된 섬이잖아요. 군사 단층선과 역사 단층선 안에 고립되어 있기도 하고 저 두 가지가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브릿지 스테이트의 개념에 따르면 저기 기회가 됐습니다. 이 딜레마가 딜레마를 증폭시키거나 아니면 그걸 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다 여기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통일 외교의 핵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미중의 교환 정치를 어떻게 중재력을 갖게 되고요. 그것이 핵심입니다. 개성공단 지금 뭐 정부에서 폐쇄했습니다만 그거 뭐 도로나 저는 제게 한게 맞다고 아무리 저쪽에 이렇게 이야기 좀 무책임합니다만 북한이 아무리 망나니가 하더라도
얘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얘기를 계속 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조그만 창고라도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데 뭐더 크게 하면 동부가 평화적이지. 아까 얘기한 여기가 이런 상황이 이런 여기가 동부가 평화적인 이죠. 제주 같은데 동부가 평화센터, 동부가 평화조언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 강대국들이 항시적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회담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용, 아까 이 세 가지 얘기했죠. RCT 과학은 과학의 정령 보호자, 교육 청년들이 있습니다. 삼천 경활 인구, 지식 충전소, 그 다음에 입시제도, 양국과입니다. 이 정도만 해줘도 큰 어떤 격차 해소에 또는 사회 활력을 되찾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게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정책들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정책 브리핑이 많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 이 가계국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New Welfare State, New Welfare State, 신복지국, 새로운 복지국, 신복지국가, 신복지 정치를 합니다. 복지는 고용입니다. 신고용 정치입니다. 신복지 정치입니다. 그것은 손실의 내면화라고 그러죠. 기득권은 증세로 양보하고, 그 다음에 저성장 경제는 여전히 저성장이지만 그래도 고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부패를 따라서 재설계 하는 이런 형태죠. 이걸 공정사회, 열정사회와 한다면 열정을 지키기 위한 사회 재설계가 핵심입니다. 그것을 뭉뚱그려 보면 사실은 여기는 시민성이 생깁니다. 시민성, 아까 우리나라에 가장 부족한 civicness 또는 공존의 지혜, 공존의 경험이 없는 나라, 공존의 경험이 없는 나라. 개우 공존이라고 하는 거죠. 사회 기분 내고 봉사하는 정도만 생각하는 나라. 내가 하층민을 위해서 기꺼이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는 이 의욕, 그리고 세금을 내면 저 밑에서 얼마나 사회 헌신하는지를 증명해달라, 그걸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시민성이고 공존의 문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교양시민, 전문가들, 경제시민, 기업가들이 사회를 전체적으로 이런 수산면 레벨로 공존의 그 공간을 끌고 가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포함해서 이게 실패했어요. 저는 이제 만들어내야 돼. 이게 미투비루의 개념입니다. 비루는 비루인데 서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미투비루. 독일은 이런 개념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개념이 있어요. 더불어 사는 시민들이 이렇게 소설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미투비루가 하면 역사적 개념이 돼 있고 경험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소형 정치란 결론을 내면요. Bridging State와 New Welfare State. 그것은 대전환을 설계하는 정치. 그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역사적 대의입니다. 대의. 악마적 수단을 가지고 저 대의에 봉사하는 것. 한 4년 동안 20대 국회가 상당을 주축을 해서 모든 정당이 실제로 20대 국회에 또 대한민국에 부과된 이 전환의 인물의 미션을 놓치면 아마 주저앉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세계적인 석가 폴 케네디가 30년 전에 중국이 패권국가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 웃었습니다. 어떻게 중국이 패권국가가 되냐. 30년이 지난 지금은 미국과 동등한 패권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4.13 총선은 시민혁명이었다. 어떻게 보면 문명의 전환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13 총선에서 미래가 그렇게 나타났고 또 우리 시민들, 국민들께서 우리 국민의당에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셨다. 그런데 이제 지금 잠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제3당으로서 역할할 수 있는 것들, 그런 정책들이 나왔는데 거기에 뭐 통일외교도 있고 또 교육도 있고 환경도 있고 복지도 있고 경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3당의 실현에 성공하고 또 정착하고 우리가 또 정권 창출 있으려면 어떤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해나가야 되는가 신의 한 수를 좀 알려주십시오.
제3당을 포함해서 그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의미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조금 안 된 얘기입니다. 국민이라고 하는 명칭을 가지고 태어난 정당이 수명이 오래가지는 않았어요. 그게 이제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런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전에 태어났던 국민의당, 국민 이름의 정당은 그렇게 절박성은 없었다고. 근데 지금은 절박성이 최고적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오래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다만 제가 아까 제일 첫 번째 의미는 정당 간의 거리를 좁히는 것, 이게 핵심이죠. 그러면 우리 양당에서도 이러저런 정책들이 있긴 한데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 갈 수 있는 큰 거대 담론을 향해서 질주하는 일들. 정책적으로 보자면 그 질주가 어떻게 보면 계속 수상적인 얘기지만 질주의 핵심은 고용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고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제3당이 해야 될, 그러니까 두 정당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해야 될 것은 노동시장을 어떻게 조직해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실제로 보호 관리를 해준다. 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지난 해방 이후 70년 동안에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것이고, 이 정도의 경제를 가진 나라에서는 부끄러기 짝이 없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도 실제로 뭐 자유주의만 가지고 경제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노동시장 정책은 연방 정부에서도 하고 지방 정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안 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닥을 까느냐 하는 것이 아마 국민의당이 실제로 그 존재 이유를 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 영역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제 각 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할 때 김정인 대표 얘기 들어보면 어차피 인공지능과 로봇이 지금 생산시설에 노동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고용 창출에 어떤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을까라는 문제를 하나 제기하셨고, 두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기술력이라든지 어떤 생산력이 조금 월등한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왔는데 이제는 대부분 공장이 현지로 들어가고 있는 추세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라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생산 시설도 대부분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이 조금 인건비가 조금 싼 나라, 또 현지에서 직접 수요가 있는 나라들도 공장들이 대부분 지금 이사를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업에서 기존의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투자다 하면 내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국내에서 이렇게 더 이상 출산은 하지 않고 인구 저하가 이제 예상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투자를 할 만한, 또 공장을 만들 만한 동인이 전혀 없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시면. 예. 그렇다면 이 지금 고용을 어떻게 창출해서 어떤 데 방점을 두어서 고용을 창출하도록 기업들에게 우리가 유인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뭔가 해안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가지고 이렇게 그런 의미를 보여주셔서 제가 상당히 이거 참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우리 국민의당이 사용할 때 뭐 저작권료 이런 거 안 받고 좀 사용해도 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결 보면 돼 있잖아요. 국회 지금까지 여야의 대결, 아까 저 연봉 9천만 넘는 그 노조가 여전히 기득권 세력으로 있고 경실련과 참여연대도 사실은 그 대결 기제지 통합 기제는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어디부터 풀어가야 하냐? 물론 지금까지 우리 쪽에서는 결국 최고 지도자의 책임이 제일 크지만 물론 정치력도 영역이겠습니다만은 이게 풀어가는 수순이랄까요? 아까 지금 이전했는데 그 수순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특별히 좀 각 정당들의 거리를 좁히는 큰 정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조금 한 번 더 강조해 주신 거를 또 붙여서 한 3가지 정도에 대해 한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거 뭐 저작권이 없으니까요. 국민의당이 저작권이 없으면 마음대로 쓰셔도 좋습니다. 이게 원래 의자라는 말이 구태의연해 보이거든요. 사실 이게 아마 청년들에 보고 의자가 이게 전혀
이 소셜 저스티스 아마 잘 못 읽는 청년들도 많을 테고 옛날에 저 독립군이 독립의리어라는 말을 썼습니다. 독립의리어. 안중근 의사 독립의리어였거든요. 그 의리어, 네, 의당. 아무튼 뭔가 만들어나가는 거죠. 말하자면 의의가 있는 부대잖아요. 의의로 뭉쳐진 부대. 아무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뭐 조합이 안 만들어질 것처럼 보이지만 빠른 속도로 사라지는 조합과 새로 만들어지는 조합이 있잖아요. 새로 만들어지는 조합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뭐 드론 뭐 조종사도 있고 드론 택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사라질 직종, 10년 동안 새로 생겨날 직종을 비교해 보면 아마 성격은 다르지만 고객의 숫자로 보면 후자가 더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해외 진출의 경우에 제가 해외 그 기업들을 많이 가봤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기업인이라고 하더라도 자꾸 해외로 나갈 것 같아요. 골치 아픈데 그 허울판에 가서 말이죠. 사람들 고용하고 별 문제도 없고 아마 그럴 거예요. 임금도 낮고요. 인도에 가보니까 인도 자동차 공장이 한국 자동차 노동자에 비해서 10분의 1을 받습니다. 그럼 나가죠. 문제는 어떻게 이 기업들이 여기에 남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주는가를 논의를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규제를 하고 뭔가 사회적 지탄을 하면 계속 나가버리죠. 결국 이제 공동화가 됩니다. 이런 문제를 좀 생각해 보면 기업들이 그래도 동부만 여기다 내면 나머지 다 나간다 이게 아니고 그래도 핵심 인력들은 여기에 선진 인력들은 여기에 남겨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인센티브, 정치권에서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구상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혜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뭐 재벌 총수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하청 기업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이제 소셜 저스티스에 관한 건 엄격하게 규제하지만 기업 환경은 좀 제고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선진국형 직종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 소셜 서비스이기도 하고 또는 공적인 서비스 또는 서비스 직종들이죠. 그런 직종들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도 이게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4학년 서울대학교 4학년 학생쯤 되면 말이에요. 특히 가을 학기에 보면 학생들 얼굴이 어둡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20군데 냈는데 실제로 인터뷰하러 오라는 데는 뭐 2-3군데밖에 안 됩니다. 세상에 내가 그동안 인생 살면서 이런 대접을 받아보기 처음입니다. 이거거든요. 몇 살, 얼마나 살았는데 뭐 24살, 25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네들은 0.5%에 속하는 학생들이니까 99.5%에 속하는 자네들 동세대의 학생들의 직장을 뺏지 마라. 대신에 나가서 일을 만들어라. 직장을 만들어라. 고용을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학생들 반응은 뭐 교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겁니까? 이런 표정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중요한 대학에서 내가 직장을 잡지 않고 내가 직장을 점령하지 않고 내가 만들겠다는 건 의욕을 만들어주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산업 구조 변화보다도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손실의 내면 독일도 그렇고 독일은 뭐 사회적 시장 경제, 그다음에 스웨덴의 3인제를 만들어낼 때 사실은 그 중심적인 그 가치들을 정치권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People's Home이라는 단어, People's Home, 우리로 표현하면 인민의 집이잖아요. 인민의 집은 고용주, 그 다음에 피고용자, 그 밖에 뭐 사무직, 정무직 다 합쳐가지고 스웨덴은 모든 인민들이, 인민의 말이 뭐 저쪽에서 사용하는 people, 모든 국민들의 집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같이 살 때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서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서 살 것인가 입니다. 시민성이란 나를 우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심정들이거든요. 이게
사실 뭐 도덕적인 얘기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형성이 됐을 때 굉장히 지칭이 간다합니다. 손실의 내면화라는 개념을 역사적으로 그렇게 학습하고 비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걸 볼 때 이게 자꾸 리인포스 되잖아요. 이 과정을 시작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누가 시작하느냐? 사회를 이끌어가는 두 층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양시민이고 교양시민의 전문가 그룹입니다. 교수, 목사, 그 다음에 교사,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교양시민 층이 있고 다른 층은 경제시민 층이 있습니다. 이 교양시민과 경제시민이 쌍두마차거든요. 이걸 만들어내는 쌍두마차입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일종의 운동이기도 하고 우리의 각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이제 특권을 차지하고 그걸 유지하는 데 급급할 경우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정치권에서 대반성의 시그널을 계속적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반성 촉구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러면 그것이 구체적인 정책 원리로 나타나고 이 정책 원리가 효과를 보게 되는 순간 이제 바탕이 만들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3당은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그동안에 뭐 정책 대안들을 많이 만들어내시고 다른 정당이 하지 않을 때 그래도 구상도 많이 하고 또 제안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 정당으로 발을 내디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정책 패키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로 가느냐인 거잖아요. 어디로 가느냐. 이게 잘못될 수도 있고 또는 효과가 없는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움직일 때는 저 정당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를 유권자들이 인식할 때 성공합니다. 그거는 조금 큰 담론이죠.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0년 동안 그 지배 집권 정당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를 제가 지금 기억해 보면 저 같은 사람도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역사 바로 세우기, 그 다음에 제2건국, 그렇죠? 비주류의 주류화, 보수정당 10년 동안에 뭐가 있었을까?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큰 족적들이 안 만들어졌다. 실패하더라도 그 길을 국민들한테 알려줘야 된다. 이런 점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 오늘 오차는 강정수 원신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